안녕하세요. 책아저씨 TV의 초장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몸이 아니라고 말할 때입니다. 저자는 게이버 메이트님이신데요. 이분은 10년간 통증 완화 전문의로 일하셨고 현재 저자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내과 의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번역은 류경희 님이시고요. 출판사는 김영사, 2015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27세의 젊은 나이에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난 바브라 옐렌이라는 여성이 나오는데요. 이분이 죽기 전에 엄마와 나눈 대화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암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게 저를 찾아왔어요. 꼭 손님처럼 저를 방문하러 온 것 같아요. 제가 암을 제 몸에 초대했어요. 옐렌은 10대 때 사촌 오빠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음에도 엄마에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옐렌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또 유약했던 엄마를 지키려고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마치 아무렇지 않다는 듯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게 됩니다. 단순히 감정적 억압이 바로 암이 되었다는 식의 공식이 성립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바로 억압했던 그 감정, 무시하고 외면했던 그 분노, 그 상처가 그냥 사라져버리지 않고 우리 몸에 흔적을 남긴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시와 억압이 반복될수록 흔적들은 쌓이고 쌓여 마치 퇴적물처럼 덩어리를 이루고 어느 순간이 되면 질병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절대적으로 음식에 있다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먹는 것이 곧 내 몸이다라는 전제하에 질병이 생겼다면 뭔가를 잘못 먹은 것이고 건강을 되찾으려면 잘못 먹은 그 뭔가를 제거할 때 가능하다는 생각을 고수해 왔습니다. 물론 스트레스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어린 시절 가정 환경에서 비롯된 감정적 구조화가 어떻게 신체화되어 질병으로 전이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저 역시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음식뿐만 아니라 억눌린 감정들도 얼마든지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인도 모른 채 이런저런 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책이 좀 읽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질병에 걸렸다 하면 육체적 증상에 집중하고 그 증상을 가라앉혀 보려고 매달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원인은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나 원인이 분명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명확한 이유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고 접근해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새로운 시각으로 병의 실체를 바라보게 하고 또 치료에 대한 해법 역시 정석적인 수술이나 약물 치료에서 벗어나서 감정적 해소 또는 정서적 안정이라는 다소 낯선 방식이지만 저자의 임상 경험을 통해 충분히 검증된 방식이기도 한 바로 이러한 치유적 접근을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억압된 감정이 어떻게 신체화되어 암 같은 무서운 질병으로 전이되어 나타나는지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감정의 억압이 질병이 되다. 스트레스는 어떤 식으로 질병으로 바뀔 수 있을까? 스트레스는 강력한 감정 자극에 대한 일련의 복잡한 물리적, 생화학적 반응이다. 생리학적으로 볼 때 감정 자체는 인간의 신경계에서 나오는 정기적, 화학적, 호르몬적 방출이다. 감정은 주요 장기들의 기능과 온전한 면역 방어 체계와 신체의 물리적 상태를 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많은 순환성 생물학적 물질들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어린 시절의 감정이 억압되면 이 억압이 질병에 맞서 싸우는 신체의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킨다. 억압은 감정을 의식에서 분리시켜 무의식 영역으로 내쫓는 일이며 또한 생리적 방어 체계를 교란시키고 혼란에 빠뜨리며 그 결과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몸의 방어 체계가 길을 잃으면서 건강의 수호자가 아니라 건강의 파괴자가 된다. 나는 밴쿠버 병원의 완화의료실 의료 코디네이터로 근무하던 7년 동안 만성질환 환자들을 많이 목격했다. 루게릭 외 다발성 경화증,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같은 염증성 장질환, 만성피로 증후군, 각종 자가면역질환, 섬유 근육통, 편두통, 피부질환, 자궁 내막증 등 다른 수많은 질환들을 치료받은 환자들에게서 비슷한 패턴을 관찰했다. 중증 질환을 앓던 내 환자들 중에서 중대 국면에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알았던 환자들은 거의 없었다. 겉으로 보기에 몇몇 환자들의 성격과 상황은 달라 보이기도 했지만 이면에 깔린 감정 억압 요인은 그들에게 상존하고 있었다. 유방암에 걸렸을 때 자연살해 세포의 활동과 감정 대처 방식이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대해 연구한 미국 국립암연구소 레비 박사와 동료 연구진의 연구에서는 화의 억압과 수동적이고 금욕적인 대처 방식이 생물학적으로 위험한 결과들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화의 억압은 생리적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일을 증가시킨다는 지극히 실질적인 이유에서 암에 걸릴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내가 감지한 바로는 그렇다. 내가 만나는 암이나 비슷한 질환에 걸린 모든 환자들은 아니오라고 말하면서 거절 의사를 밝히거나 화를 표출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화를 억누르는 경향이 있고 기껏해야 냉소적으로 꼬아서 표출한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직접적으로 화를 표출하지 못한다. 감정의 억압과 흡연의 시너지 효과, 폐암. 수십 년 전 영국 흉부외과 의사 데이비드 키스는 폐암 환자들이 종종 유리병을 밀봉하듯이 감정을 억압하는 특징적인 경향을 갖고 있다고 보고했다. 키스는 폐암 환자들이 양성폐 질환 환자들이나 정상 대조군을 비교할 때 빈약하거나 제한된 감정 표출 수단을 갖는다는 자신의 임상적인 느낌을 연구를 통해 입증했다. 키스는 효과적인 감정 표출 능력이 결핍된 사람들의 폐암 위험성이 대조군에 비해 4배나 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특히 흥미로운 사실은 흡연자이더라도 담배 연기를 깊이 들어마시지 않는 폐암 환자들이 담배 연기를 깊이 들어마시는 사람들보다 더 심한 감정 억압을 보였다는 것이다. 키슨의 관찰은 폐암 발병에서 감정의 억압이 흡연과 시너지 효과를 빚으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했다. 키슨의 통찰은 독일, 네덜란드, 세르비아 공동 연구진이 10년에 걸쳐 실시한 예측 연구에서 극적으로 확증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사망률과 심리사회적 요인들의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였다. 그 각 대상자에게 1965년에서 1966년 2년에 걸쳐 109개의 설문 문항들에 대한 인터뷰가 실시되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76년이 되자 조사 대상자들 중 600명 이상이 암, 심장병, 뇌졸중, 기타 원인으로 사망했다. 가장 큰 사망 위험 요인 중 특히 암으로 인한 사망 요인은 연구진이 화를 억압하는 특성만 측정했는데 이 설문 문항 중 10에서 11개 항목에서 그렇다고 답한 참가자들의 암 발생률이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 무려 40배가량 높았다. 연구 결과의 의미는 폐암이 발생하려면 적어도 담배 한 가지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감정 억압이 담배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어떤 식으로는 더 강력하게 만들었을 거라는 것이다. 스트레스, 감정, 그리고 전립선암. 전립선암은 인간의 질병 중에서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진 최초의 질병이다. 난소를 제거한 여성들의 유방암이 호전되는 것처럼 고환을 제거하는 것도 안드로겐이나 다른 남성 호르몬의 수치를 감소시키면서 전립선 종양의 크기를 축소시킨다. 수술을 통해 고환을 제거하는 고환 절제술은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차단하는 강력한 약물 투약처럼 전립선 암을 치료하는 무기고의 한 무기이다. 호르몬을 조절하는 화학적 거세는 최근 전이성 전립선암에 걸린 남성에게 제공되는 최우선 치료법이다. 호르몬 수치와 감정의 강력한 연관관계를 감안한다면 그동안의 의학적 연구와 의료 행위가 전립선암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얼마나 무시해 왔는지, 더불어 좀 더 전체관적인 치료법을 얼마나 외면해 왔는지 놀라울 뿐이다. 30대가 되면 많은 남성들의 전립선에 약간의 암세포들이 생겨나고 80대가 되면 대다수의 남성들이 이 암세포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50대 연령의 남성이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은 42%다. 그러나 어떤 연령층이든 간에 비교적 소수의 남성들만 임상적으로 분명한 질병 단계에 이른다. 다시 말하면 전립선 암세포들의 존재가 젊은 남성들에게서도 드물지 않으며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런 현상은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간다는 것이다. 오직 소수의 경우에만 이 세포들이 증상을 유발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종양으로 발전할 뿐이다. 스트레스가 어떻게 악성 질환 발생을 촉진시키는가 하는 의문은 품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의문이다. 어떤 성격 패턴이나 삶의 상황이 몸의 방어 메커니즘을 방해하면서 이미 존재하던 암세포들을 증식시키는 것일까? 부신과 난소의 호르몬 분비처럼 고환의 테스토스테론 합성도 시상하부, 뇌하수체계의 피드백 조절을 받는다. 스트레스와 감정에 지극히 민감한 이 네트워크는 일련의 생물학적 물질들을 계속해서 순환시킨다. 난소에서 생산되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나 부신에서 생산되는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다른 호르몬들이 심리적 사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처럼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정서적 요인이 남성 성호르몬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환자들의 경우 뇌의 뇌하수체선을 수술로 제거하면 전립선암 치료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조지아 주립대학교 사회심리학자 제임스 뎁스 교수는 테스토스테론과 행동의 상호관계를 연구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의하면 그는 40여 건에 이르는 연구들을 검토한 끝에 테스토스테론이 성욕을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공격성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반면 정서 상태가 테스토스테론 생산에 급속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증거는 존재했다. 뎁스 박사는 1994년에 열린 이탈리아와 브라질의 월드컵 결승전 직전과 직후에 축구 팬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았다. 뎁스 박사가 타인의 후광찍기 원리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생각했던 이 실험에서 승리를 거둔 브라질 팬들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증가했고 낙담한 이탈리아 팬들의 수치는 감소했다. 결국 놀랍지 않게도 남성과 여성 모두 생식선 기능이 심리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낙담한 남성들은 테스토스테론이나 생식 기능과 관련이 있는 다른 호르몬들의 분비도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립선암 같은 호르몬 의존성 악성 종양은 스트레스나 감정 상태와 관련된 생화학적 영향에 지극히 민감할 수 있다. 성격 특성과 암의 상관관계. 1991년 호주 멜버른 연구진이 결장암과 직장암의 경우 어떤 성격 특성이 위험 요인이었는지를 조사했다. 암 환자들은 다음과 같은 성격 특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고 그것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했다. 화를 극기하고 억압하는 요인, 다른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하는 요인 등 이런 대처 방식과 관련 있는 직장암의 위험성은 식습관, 맥주 음용 여부, 가족력 등 기존에 발견된 위험 요인들과 무관했다. 스스로 고백한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불행 역시 대장암 사례에서 흔했다. 1946년 존스 홉킨스 대학교 연구진은 장기간에 걸친 예측 연구를 시작했다. 미래의 질병 취약성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심리 생리학적 특성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18년 동안 의과대학에 적을 둔 1130명의 백인 학생들이 심리 검사를 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감정 대처 방식, 아동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생물학적 데이터, 맥박, 혈압, 체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기록되었으며 흡연 여부, 커피 음용 여부, 알코올 섭취 여부도 기록되었다. 연구가 끝날 무렵에는 거의 모든 실험 대상자들이 대학을 졸업한 상태였고 연령은 30세에서 60세 이상까지 걸쳐 있었으며 직업은 대부분 의사였다. 연구진은 그 시점에서 건강 상태를 조사해 보았다. 다수가 건강했지만 일부는 심장병 환자였고 일부는 고혈압 환자였고 일부는 정신질환자였고 일부는 암에 걸려 있었고 심지어 자살한 사람들까지 있었으며 그 수는 대부분 같았다. 이 프로젝트를 처음 착상했을 당시 연구진은
암이 실험 대상자들의 심리 요인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다. 그런데 데이터는 바로 그런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암 진단을 받은 집단과 자살자 집단 사이에는 놀라울 정도의 유사성이 있었다. 우리의 연구 결과는 암 환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각하게 갈등 유발 충동이 있고 감정을 극기하고 억압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와 부합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건강한 다수와 개별 질병 집단 모두의 특유의 성격적 특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훗날 암에 걸리게 되는 의과 대학생들은 처음 실시한 검사에서 우울증, 불안, 화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그들은 부모와 소원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기록하기도 했다. 모든 집단 중에서 암에 걸린 실험 대상자들이 감정 표현 능력이 가장 떨어졌다. 이런 사실은 암에 잘 걸리는 성격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대답은 단순히 그렇다도 아니고 아니다도 아니다. 성격 유형이 암을 발생시킨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 특정한 성격적 특성이 생리적 스트레스를 더 쉽게 유발하면서 암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기는 한다. 억압,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태도, 자신의 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일은 자기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고 욕구가 무시되고 친절을 베푸는 일이 악용되는 상황에 사람들을 빠뜨릴 가능성을 높인다. 그런 상황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든 안 하든 간에 당사자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또한 그런 상황이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되고 중첩되면 항상성과 면역계가 손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몸의 생리적 균형과 면역 방어 체계를 해침으로써 질병에 쉽게 걸리게 만들고 저항력을 감소시키는 주체는 성격 자체가 아니라 바로 스트레스다. 따라서 생리적 스트레스는 성격적 특성과 질병 사이의 연결고리인 셈이다. 특정한 성격적 특성이 만성 스트레스의 가능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질병의 위험성을 높인다. 그런 특성을 지닌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정서적 소통 능력이 줄어들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출하는 범에 대한 학습을 방해받으면 정서적 경험이 잠재적 피해를 입히는 생물학적 사건으로 뒤바뀐다. 그런 학습은 아동기 동안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한다. 감정의 억압 또한 돌에 새겨진 것처럼 고정된 성격적 특성이 아니라 대처 방식 중 하나일 뿐이다. 이 책을 위해 인터뷰했던 많은 성인들에게 어린 시절 슬프거나 당황스럽거나 화가 날 때 누군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곁에 있었나요? 라고 질문하자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10년 동안의 완화 의료실 근무를 포함하여 사반세기 동안 임상의 활동을 하면서 나는 암 환자나 다른 만성 질병 환자 누구에게서도 이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의도적인 위해나 학대 때문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에게서 감지하는 불안, 화, 슬픔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혹은 그저 너무 바쁘거나 피곤해서 아이들에게 관심을 쏟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대처 방식에 길들여진다. 제 어머니와 아버지는 본인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저를 필요로 했습니다. 라는 말은 수많은 사람들, 어른이 되어 스트레스를 겪고 우울증에 빠지고 신체적 질병에 걸리는 아이들을 평생 동안 억압 패턴에 빠지도록 훈련시키는 단순 공식이다. 회복을 위한 첫걸음, 건강했던 상태로 돌아가는 길을 향한 첫걸음은 소위 긍정적인 사고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일이다. 통증 완화 의료를 하는 과정에서 나는 너무나 자주 암 발병 사실에 당혹해하며 낙담하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했다. 저는 늘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0대 후반의 남자가 내게 한 말이다. 저는 비관적인 생각에 굴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왜 암에 걸려야 하나요? 나는 심각한 낙관주의의 해독제로서 부정적인 사고의 힘을 권장해왔다. 물론 제 말은 농담조로 하는 말입니다. 나는 재빨리 덧붙인다. 제가 진짜로 믿는 건 사고의 힘입니다. 우리는 사고라는 단어에 긍정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자마자 우리에게 부정적이라고 생각되는 현실 부분을 배제시켜버린다. 그것이 긍정적인 사고를 신봉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양상이다. 진정한 의미의 긍정적 사고는 우리의 모든 현실을 포함하는 일부터 시작한다. 그런 사고는 우리가 스스로를 신뢰하면서 온전한 진실을 직면할 수 있다는 확신감에 의해 통제된다. 증상이 발발하거나 병이 진단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이 일어나야 한다. 이 병은 내 과거와 현재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와
앞으로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다. 그런데 많은 치유 방식들이 무엇이 병을 발생시켰는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채 이 두 갈래 치유 방식 중 오로지 후자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런 긍정적인 방식들이 책장과 방송들을 가득 채우고 있다. 치유를 원한다면 부정적인 사고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수적이다. 부정적인 사고는 현실주의를 가장한 슬프고 비관적인 시각이 아니다. 그것보다는 무엇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무시했는가? 내 몸이 무엇에 대해 아니라고 거부하고 있는가 같은 질문들을 기꺼이 고려하겠다는 시각이다.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면 균형 부재의 원인인 스트레스들이 계속 모습을 숨긴 채 남아있을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런 질문들을 제기하지 않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의 원천이다. 첫째, 긍정적인 사고는 우리가 현실을 충분히 다룰 만큼 강하지 않다는 무의식적인 믿음에 근거를 둔다. 이런 두려움의 지배를 허용하면 아동기의 불안 상태를 촉발한다. 이런 불안은 의식적인 것이든 아니든 스트레스 상태다. 둘째, 우리 자신과 상황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의 부재가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을 강력히 활성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이다. 셋째,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조절력이 증가할수록 스트레스는 점점 더 감소한다. 부정적인 사고는 우리의 삶의 진실한 상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이런 성격적 특성이 주변 환경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정서적으로 고갈된 가족 관계야말로 퇴행성 신경질환에서 시작해서 암과 자가면역질환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모든 범주의 주요 질병들의 위험 요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목적은 부모, 과거의 세대들, 배우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 위험한 것으로 판명된 그릇된 믿음들을 버릴 수 있게 만들자는 것이다. 부정적인 사고의 힘은 낙관적인 장밋빛 안경을 벗어버릴 것을 요구한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몫을 인정하는 것이 그 열쇠다. 질병을 새로이 진단받은 사람들에게 병을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자신의 대인관계를 점검해 보기 시작하라고 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감정 표현이나 정서적인 욕구 인지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교감을 나누고 자기 주장을 펴면서 다가가기 위한 자신감과 적절한 말을 찾는 일이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이런 어려움은 특히 그들이 예전보다 더 약해져 있거나 지지를 받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의존을 해야 할 때가 더 크다. 이런 딜레마에 대한 손쉬운 해결책은 없다. 그렇다고 그런 상황을 미해결인 상태로 놔두면 지속적인 스트레스의 원천이 될 것이고 결국 더 많은 질병을 발생시킬 것이다. 환자가 자신을 위해 무슨 일을 시도하든 간에 우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들이 무엇이었는지 동정심을 갖고 명료하게 평가해보지 않는다면 그가 짊어진 심리적인 부담은 결코 해소될 수 없을 것이다. 치유를 위한 제안, 화를 표출하라. 자연 발생적인 증상 완화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왜 어떤 사람들은 흑색종이 임상적으로 발현하기 이전에 면역 자원이 암세포들을 파괴할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과 어떤 사람들의 경우 치명적일 수 있는 이 질병을 면역계가 병 발병 이후라도 극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다. 우리는 다른 질병에서도 관련된 병리 현상이 분명히 비슷한데도 사람들마다 지극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현상에 대해 같은 질문들을 제기한 바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연구진은 연이어진 3차례의 연구들을 통해 흑색종 환자들 중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하는 C형 패턴에 대해 조사했다. 그들은 8개월간의 추적 조사를 통해 그런 억압과 병의 재발 가능성 및 사망 사이에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흑색종이나 다른 암에 걸린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더 많이 할수록 도움을 받고 정서적 대처 방식에 있어 자기 인정과 자기 주장을 더 많이 하게 되면 악성 종양 진행 과정을 역전시키는 능력이 강화된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는 주장이다. 50세의 작가 해리어트는 집중 심리 치료를 포함하여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암과 맞서고자 했던 결심이 정강이에 생긴 악성 흑색종을 사라지게 한 원인이라고 확신한다. 우디 앨런 감독의 영화에서 한 인물이 나는 결코 화를 내지 않아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다. 그는 이어서 나는 대신 종양을 키우고 있어 라고 말한다. 이 책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많은 연구들을 통해 이 인물의 익살스러운 대사가 진실이라는 사실을 목격해왔다. 우리는 화의 억압이 생리적인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질병의 주요 위험 요인이라는 사실도 목격해왔다. 화의 억압은 병에 잘 걸리게 만들지만 화의 경험은 치유를 촉진하거나 적어도 생존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면 담당 의사에게 화를 낼 수 있는 암 환자들이 더 차분한 암 환자들보다 더 오래 산다. 동물 실험에서는 화의 표출이 화의 억압보다 생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에 갇힌 쥐들 중에서 다른 쥐들과 싸움을 벌이는 쥐들이 유순한 쥐들보다 종양의 성장이 더딘 것으로도 밝혀졌다. 화는 적대적인 과잉 행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먼저 화는 실제로 경험되어야 하는 생리적인 과정이다. 둘째로 화는 인지적인 가치를 갖는다. 화는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화는 진공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내가 화를 느낀다면 그것은 분명 나에게 의해 감지된 어떤 일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이다. 나 자신에게 화 경험을 허락하고 무엇이 그 화를 유발했는지 숙고해보라고 허락한다면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내게 큰 힘이 생겨난다. 상황에 따라서 나는 어떤 식으로 화를 내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놓아버릴 수도 있다. 핵심은 내가 화 경험을 억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필요에 따라 말이든 행동이든 내 화를 내보이는 일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무절제한 분노에 내몰리는 방식으로 화를 과잉 연출할 필요는 없다. 건강한 화는 곱비 풀린 듯이 무절제한 감정 상태가 아니라 통제된 상태 속에 내가 존재하게 해준다. 결국 따지고 보면 질병 자체가 바운더리의 문제다. 어떤 사람들이 장차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지에 관한 예측한 연구를 보면 가장 큰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바로 자율적인 자아의식이 미처 형성되기도 전에 극심한 바운더리 침해 문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아동들의 삶에서는 매우 빈번히 바운더리가 침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바운더리가 형성되지 않는다. 많은 부모들이 발달기 시절에 바운더리 형성을 결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아이의 바운더리 발달을 도울 능력이 없다. 우리는 오직 우리가 아는 것만 행할 수 있다. 자신과 부모 사이에 명확한 바운더리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 아이는 그물에 걸린 듯 양자 관계에 속박되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다. 그 속박은 훗날 그가 세상과 유대관계를 맺어나갈 때 족쇄 역할을 하게 된다. 속박이 그의 친밀한 대인관계를 지배하게 된다. 속박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위축이 되거나 아니면 퉁명스럽게 자멸적으로 권위에 반발하는 형태와 만성적이고 강박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형태이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있느냐에 따라 두 가지 형태가 공존하기도 한다. 질병을 초래하는 면역계의 혼란은 자기와 비자기의 구분의 실패를 반영하기 때문에 치유는 반드시 자율적인 자아의 바운더리 확립과 개선을 포함해야 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